자, 이번 휴가는 내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환국정부, 대한민국 정부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는 1919년에 3.1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했죠. 그거는 48년의 재헌헌법부터 지금의 헌법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탄생을 갖다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헌법을 무력으로 또는 쿠데타로, 폭동으로 무력화시킨 역사가 있어요. 흑역사가. 그게 바로 내란의 역사인데, 그 내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헌헌법에도 내란죄가 있었죠. 근데 재헌헌법 전문을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미 1919년이죠.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재헌헌법에서부터 명확하게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김영현 전 장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하고 나왔죠.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 부인한 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불행하게 된 것도 이 조항을 부인하고 무슨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느니 하는 이따위,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선서하잖아요. 선서했으면 헌법을 지켜야지. 왜 헌법 구절을 무력화시키는 짓거리, 일제 극우 파시스트 사고를 가지고 뉴라이트들, 일제 때가 좋았다 하는 뉴라이트들과 손잡고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건국사를 부정한 데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비극과 혼란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헌헌법에도 제67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제죽 중 형사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으로는 뭡니까? 내란 또는 외환죄는 형사상의 조치를 제죽 중에도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 내란은 뭐냐? 1949년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연합뉴스를 보면은 49년 6월 7일자 연합뉴스를 보면은 서울시 중부경찰서 반민족 특별자 조사위원회 본부를 습격하고 특경대원 수십 명을 체포했다. 1949년 6월 6일 상호 8시 반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중부서장 윤기병 씨가 지휘한 무장경관대가 남대문로 2가에 있는 특위를 급습해서 특위위원, 조사위원, 특위특경대원, 검찰관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특경대장 오세준 씨와 특경대원 10수명을 중부서에 인치하였다. 윤기병 중부서장은 상부의 특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현장을 시찰한 이호 치안국장은 상부의 특명으로 착수한 것이라고 하였다. 찾아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가담한 윤기병, 나중에 서울시경국장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호 치안국장 찾아보니까 조선총독부 검사 출신이에요. 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한 내란죄 일으킨 게 전부 다 친일 이 극우 뉴라이터들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비극의 뿌리는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고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숙청한, 여기에 모든 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북한을 나누어서 점령하면서 생긴 분단체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모순과 비극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상부의 명령, 윤기병도 중부서장도 상부의 명령이라 그랬고, 이호 치안국장, 이 당시 치안국장이 지금의 경찰청장인데요, 치안국장도 상부의 특명으로 착수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특위위원은 누구냐면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무력으로 경찰들이 제재했죠. 상부가 누구냐? 이승만 자신이 말을 했어요.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
내가 지시했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명령했다라고 이 대통령 이승만 자기가 말했어요. 내란죄죠. 그 다음에 윤석열도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니까 척결하겠다. 똑같이 일치하고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윤석열은 이승만의 아바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왜 반민특위를 습격했냐, 명령을 내렸냐. 반민특위는 그 대일항전기 일제편에 서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인물들을 처벌 좀 하자는 건데, 그때 이승만이 아주 분개하는 게 친일 악질 고문경찰 노독주를 체포하니까 마치 자기 아들 체포한 것처럼 이승만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민특위 특경이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 고문하는 처사가 있었다면서 검찰청과 내무장관에게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정지시키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완전 위헌 불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반민특위위원장은 이제 김상덕 의원인데요. 김상덕 의원은 지금 경상북도 지금의 이제 대가야 그 고령 이쪽 출신인데, 그 임시정부 국무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정의부에서도 활동한 독립운동가죠. 이승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김상덕 위원장이 고문한 사실 전혀 없다. 근데 만약에 고문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지 왜 헌법기관인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좋다. 고문살은 사실무근인데 100보를 양보해가지고 조그만 고문사실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독립군을 살해하고 애국자를 악형으로 고문하고 투옥하던 악질 반역죄인에게 약간 고문이 있었다 한들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리는 것이냐. 아주 절절한 말이죠. 이 노독주리가 고문해서 죽인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을 때 노독술에게 고문당하다가 죽을 때 노놈하고 이 노독술놈하고 죽어갔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 체포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승만에 의해서 중용되고 미군정에 의해서 중용돼 가지고 또 고문하다가 또 사람 죽였어요. 노독술이가. 이 노독술이 하나 체포했더니 이승만이 아주 발광해 가지고 반민특위가 고문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상덕 위원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런 악질 경찰 고문한 적도 없지만 고문한 사실이 조금 있으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왜 그렇게 뼈가 저리게 아파하냐. 아주 절실한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라는 처벌을 못했어요.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뭐 이렇게 쭉 설명드릴 수 있는데, 당시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 남녀당 프락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고 그다음에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백범 김구 암살하고, 이것이 전부 다 1949년 5, 6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라는 처벌 못했어요. 두 번째 내라는 뭐냐면, 이승만이 52년 5월 25일 날 계엄령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통근버스를 군인들이 강제로 크레인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것도 명백한 내란죄죠. 왜냐, 당시 이승만은 그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이승만하고 같이 일해보면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뭐냐면 그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지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직선제 개헌을, 국민들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그냥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의원들이 탄 버스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조항만 고친 발췌 개헌을 밀어붙이니까, 당시 뭐 여러 이 사건들 가지고 또 국제공산당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대거 구속한 상황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겁나가지고 그냥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군인을 시켜서 끌고 간 이 두 번째 내란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란이 5.16 군사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부와 국회 해산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갖다가 최고회의가 법을 맘대로 만들었죠. 예, 박정규 그 경호실장, 그 다음에 차지철 양쪽에다 5.16 쿠데타 당시 모습인데 결국 이 차지철이 소통용으로 온갖 그 전행을 하다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 맞아 죽음으로 죽게 되는 건데 이 사진이 상당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네 번째 내란은 뭐냐면 1972년 10월 17일 그 10월 유신이라는 쿠데타예요. 이거 대통령이 어느 날 딱 다 모여 하더니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헌법 정지, 국회 해산, 그 다음에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한다 라고 해가지고 삼권분립을 폐기하고 언론, 출판, 방송을 사전에 불법으로 검열하고 그래서 유신헌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종신총통제를 실시하고 그런데 이 네 번째 내란도 군과 경찰이 일제히 박정희의 불법 내란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습니다. 네 번의 내란을 다 처벌 못했죠. 다섯 번째 내란은 뭐냐? 1979년 12.12 쿠데타예요. 이때 이 다 하나회란 조직들인데 국내에 전두환, 노태우 장군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갖다가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 다섯 번째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이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는 추위의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사태 때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 장태환 수방사령관이 이 내란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요번에 계엄의 이 불법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그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이 전부 다 육사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이 장태환 수방사령관은 육군 종합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1950년에 6.25 일어나니까 입교했어요. 이 육군 종합학교 출신들을 갑종 출신이라고 하는데 6.25가 일어나니까 스스로 나는 싸우겠다. 이 북한군과 싸우겠다. 라고 한 애국 군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의 하나회란 사조직에 밀려가지고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후로 수방사령관은 딴 육사 이외에는 거의 기용 안 하는 것이 이 사건 이후로 불문율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육사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되죠. 여섯 번째 내란은 뭐냐? 그 다음에 1980년 5.17 쿠데타. 이때 이제 5.17 쿠데타는 뭐냐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살해되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제주도는 빠져 있었어요. 근데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밤중에 동시에 이 김대중 당시 이제 야당 인사를 비롯한 주요 정치가들 그리고 학생 지도자들을 5월 17일 날 감금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서 고문하기 시작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때 부산에서 있었던 부마 항쟁 때 동아대 학생 지도부였다가 5월 17일 날 끌려가서 고문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끌고 가서 지하 보안사 끌고 가가지고 여러 명이 무지막지하게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그냥 맞다가 기절했는데 나중에 옷을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끌려간 사람들, 광주에서 끌려간 인사들도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는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해갖고 1980년 9월 1일 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거는 이 5번째 내란인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의 결과물이죠. 결국 이 두 번에 걸친 이 내란의 결과, 이 광주에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승만이 4.19 혁명 때 경찰에게 총 쏘라 그러니까 경찰은 쐈어요. 그래서 막 150여 명이 여기 광화문 일대에서 살해당하죠, 경찰에게. 그런데 너무 분노한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경찰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군을 동원했는데 당시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딱 보니까 이거는 민간인과 군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발표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이 탱크 위에 시민들이 올라가서 만세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더 이상 수단이 없어지니까 이승만 이 사람은 군을 동원하고 군에게 발표 명령 내려서 뭐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죽어도 눈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군이 발표를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국민이 원한다면 말장난하고 하와이를 이제 망명함으로써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장면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4.19 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때 그 당시도 4.19 당시에도 군인들은 민간인 국민들 향해서 발표를 거부했는데 이때 5.18부터 군인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발표해서 사상자가 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아니 국군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쏘다니 너무 놀랐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군이 어떤 조직인지를 이 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들, 이 5번째, 6번째 전두환과 신군부 일행이 군내에 하나회 조직이 일으킨 내란은 어떻게 했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 8일 날 하나회를 전격 해체하죠.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김영삼 대통령이 권영애 장관을 만나서 식사하다가 내가 군 사령관들을 대통령이 교체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오자마자 하나회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김진영, 하나회 출신의 김우 사령관, 이 보안사가 하도 이제 국민들 데려다 고문하고 악명이 높으니까 이 김우 사령관으로 바꿨죠. 그러다 이게 방첩 사령관이 됐는데 이번에 이 방첩 사령부가 또 쿠데타에 또 가담했죠. 하나회 출신 김우 사령관 후한수를 전격 교체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놀랐지 그랬다는 거죠. 이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요번에 이 쿠데타 일어나고 내란 일어나고 이걸 국힘의 지도부들이 내란 옹호하고 여기에 막 서부지원 난동하고 여기에 또 전광훈 같은 인물 또 난동 부리고 거기에 또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뭐 세이브 코리아 기독교도 가담하고 하는 거 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독실한 또 기독교 장로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저는 이 나라가 민주화된 게 진짜 기적이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국민들, 이 양김 씨도 훌륭하고 그 당시에 여러 뭐 학생운동 세력들이나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훌륭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민주화가 됐는데 이걸 또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소득 36,000달러 시대에
국민소득 500달러, 1000달러도 아니에요. 국민달러 1000달러 이상 되는 나라도 쿠데타 잘 안 일어나요. 이 35,000달러인 OECD 국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이런 윤석열, 김용현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상층부에 올라갔다는 게 참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이건 뭐 야당이 누구다, 대표가 누구다 이 차원을 다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계획대로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 또 죽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헬기가 제 시간에 떠서 국회에 도착하고 이들이 국회 진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무력화시켰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광화문에 제 단원할 수 10만 이상 모여요. 광주에 모입니다. 금남로에 모여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시민들 모여요. 그럼 이때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설사 발포했다고 치면은 요즘 같은 때 언론 검열 되겠습니까? SNS로 다 돌아다니고 전 세계에 개망신 당하고 저 한국이라는 나라 또 쿠데타 일어났네. 이 개망신 당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했기 때문에 해체 못하고 이들이 남아 있었으면은 이 당시 보세요. 육사 20기, 36기 명단이 돌았는데 142명 중에 전역을 제외한 105명의 회원의 계급을 확인했더니 이 93년에 장성이 43명이고 영관이 62명이라는 거잖아요. 이 조직이 그대로 살아남았으면은 그래서 윤석열과 손잡고 하나회가 쿠데타 일으켰으면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5번째, 6번째 내란은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노태우는 22년 6월을 받았다가 나중에 뭐 사면은 되는데 이게 처벌은 했지만 내란 발생한 지 16년 만에 처벌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당시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여간 한국 검찰 지금 국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한국 검찰이 불신을 받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들이. 아니 법에 있는데 왜 처벌을 못해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궤변을 펼치는 걸 갖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처벌을 단행해가지고 전두환 사형 선고 노태우 22년 6월 선고하면서 한국에서 내란죄도 드디어 처벌받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선례를 남겼죠.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날 7번째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애국 시민들이 나섰죠. 여러분들 진영론을 떠나서 내가 국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든 다 좋아요. 그거는. 그런데 어디에 나는 속해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문해 봐야 돼요.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일본 국민이구나 라고 해야 돼요. 여야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쿠데타의 문제고 위헌, 불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디 속해 있어야 되냐면 헌법 전문이 내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헌법 전문이 말해줍니다. 지금 현행 헌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가 이거 읽으라 그러면 다 이렇게 읽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은요. 대한국민.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더욱 확고히 하여 라고 하는 이 헌법 전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들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야만 친일 독재 시대예요. 또 윤석열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내란의 진정한 청산이에요.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권 제대로 못했죠. 5.16 쿠데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깔멜 훈련으로 장면이 도망가가지고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 뭐 했어요? 개혁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식민사학자들하고 손잡고 우리 역사 계속 친일 식민사학으로 끌고 가고, 윤석열 같은 인물을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키면서 우리 윤 총장님 떠받들고, 이제 만약에 선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다음 정권은 가장 중요하게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요번에 원래 전두환 정권이 육법당이라 그랬잖아요. 육사 출신의 서울법대. 요번에는 법육당이 됐어요. 서울법대 출신의 육사. 아주 다 교육이 잘못되고 역사관이 잘못해서 발생한 거죠. 이 역사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 이 현 내란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잘못된 거를 갖다 극복하는 그러한 첩경이고, 이 12.3 쿠데타를 갖다가 아주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